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 형이상하게 정말 깊고 어떨 땐 좀 머리가 아파오는 그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특히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현실 감각 있잖아요. 네네. 또 나라는 존재, 세상이 원래 이렇다 하는 그런 통념들, 이런 걸 좀 뒤흔드는 몇 가지 지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흥겹네요. 듣다 보면 아 하는 순간이나 잠깐 뭐라고요?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같이 탐구해 보려고요. 재밌게 다루는 것 같은 개념들 위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형이상학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흥미로운 개념, 핵KT 혹은 개체성이라고 하던데요. 아, 핵KT. 네. 네, 모든 측정 가능한 속성을 넘어서 각 사물마다 고유한 이것임,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그 무엇이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스카점 속성이 완벽히 같은 두 입자가 있다면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양자역학을 보면 똑같은 기본 입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 두 개. 네. 얘네는 질량, 전하, 스핀 이런 모든 내재적 속성이 완벽하게 동일해서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핵KT 이론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전자는 각각 고유한 이것임을 가지니까 여전히 별개의 두 개체라는 거예요. 아, 속성 목록만으로는 딱 잡히지 않는 고유한 뭔가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고 말하는 게 정말 같은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것임이 뭐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기보다는 그냥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원초적인 거다. 이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묘사 불가능한 고유성, 프리미티브 디스니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하, 측정 가능한 특징 너머에 각 존재를 정말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죠. 이게 또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걸 속성의 다발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네, 거기에 좀 정면으로 맞서는 지점이라서 어떤 긴장감을 재밌게 다뤘을 겁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도 당신의 키, 몸무게, 성격 같은 속성들의 합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속성 너머의 고유성. 그럼 이제 개별 존재를 넘어서 우리가 보통 보는 사물들 있잖아요. 이것들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아이디어로 가볼까요? 아, 네. 그쪽으로 가면 더 머리가 아파지죠. 꽤 충격적으로 다뤘을 법한 부분론적 허무주의, 미러로지컬 니힐리즘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책상, 의자, 심지어 당신의 몸 같은 복합적인 대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인가요? 네, 주장의 그 급진성, 그걸 강조했을 거예요.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의 기본 입자들이요. 기본 입자만요. 네.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건 실제로는 그냥 책상 모양으로 배열된 입자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거죠. 그 입자들 말고 책상이라는 별도의 대상이 추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책상은 그냥 그 배열에 우리가 붙인 이름, 그러니까 편리한 허구일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니 근데 그럼 이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나요? 그냥 세상을 이상하게 보려는 건 아닐 텐데. 물론이죠. 이 관점이 사실 그 테세우스의 배 같은 오래된 퍼즐 있잖아요. 아, 네네. 부품 계속 바꾸는 거. 네,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요. 배 부품이 계속 교체돼도 언제까지 같은 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애초에 배라는 복합적 대상은 없었고 그냥 입자들의 배열만 있었으니까 문제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아, 그렇게 푸는군요. 근데 더 근본적인 동기는 존재론적 간결성, ontological parsimon이에요. 간결성. 오컴의 면도날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존재자를 가정하지 말자는 원칙이죠. 오컴의 면도날을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한 셈이에요. 기본 입자만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책상, 의자, 몸 같은 복합적인 존재자를 또 가정해야 하냐는 거죠. 간결성이 주는 매력하고 그 대가, 즉 우리 상식적인 세계관을 포기해야 하는 그 대가를 좀 대비시키지 않았을까 싶네요. 간결하자고 우리가 아는 거에 모든 걸 부정한다니. 대가가 정말 크네요. 갑자기 제 주변 사물들이 좀 달리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원자들이 춤추는 건가 하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존재의 범위를 막 상상 초월로 넓히는 이론으로 가보죠. 데이비드 루이스의 양상 실제론입니다.
제일 기이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소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쵸. 루이스의 주장은 가능한 모든 세계가 그냥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리적 실제로서 우리 세계랑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모든 가능한 세계요. 네. 당신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한 세계, 공룡이 멸종하지 않은 세계, 심지어 물리 법칙이 다른 세계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변형된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이요. 와, 무한한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왜 다른 우주를 경험하거나 가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루이스의 설명은 이래요. 이 모든 가능 세계들은 서로 완전히 인과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과적으로 고립. 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세계로 가거나 그곳의 존재랑 소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이론의 매력은 가능성이나 필연성 같은 양상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아, 예를 들면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말은 실제로 내가 대통령인 다른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와, 되게 직관적이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지적했겠지만 그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말고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랑 그 안의 존재들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엄청난 존재론적 부담이에요. 당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또 다른 당신들이 저 너머 어딘가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생각, 이거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어지러지라네요. 존재의 범위를 우주적으로 넓혔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좀 급진적인 관점을 보죠. 4차원주의 또는 시간적 부분 이론인데요. 네, 이것도 상당히 직관에 반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차원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네 번째 차원으로 갖는 4차원 존재라고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공간적으로 팔, 다리 같은 공간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시간적으로도 시간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부분이요? 네. 어제의 당신, 오늘의 당신, 내일의 당신은 전부 당신이라는 더 큰 4차원적 존재의 서로 다른 시간적 단면들이라는 거죠. 단면들? 네. 마치 영화 필름 전체가 존재하듯이 당신의 삶 전체,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긴 4차원적 시공간 벌레처럼 존재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당신은 이 전체 시공간 벌레다, 이거죠. 와, 시공간 벌레라니. 그럼 변화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랑 지금 모습이 다른 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4차원주의에 따르면 변화는 그냥 서로 다른 시간적 부분들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갖는 것일 뿐이에요. 5살 때 당신이라는 시간적 부분은 키가 작고 현재의 당신이라는 시간적 부분은 키가 더 크죠.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4차원 존재의 다른 부분들이 다른 특성을 가진 것뿐이죠. 그렇군요. 이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함의 중 하나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랑 똑같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네. 과거랑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고요. 네. 당신의 과거 모습이나 미래 모습이 어딘가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이 4차원 블록 우주 안에서 우리 의식이 현재라고 인식하는 지점이 그냥 이동하는 것뿐일 수 있다. 이런 도발적인 해석을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니. 와, 시간 개념을 진짜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자, 시간 속에서의 정체성 문제를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대상의 관계 문제로 가보죠. 고전적인 퍼즐, 물질 구성의 문제, Problem of Material Constitution입니다. 예를 들어 점토로 만든 동상 같은 거요. 아, 네. 이거 정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동상하고 그 동상을 이루는 점토 덩어리. 얘네는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둘의 속성은 달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점토 덩어리는 어제는 그냥 덩어리였는데 동상은 오늘 만들어졌다는 속성이 있죠. 네, 창조 시점이 다르네요. 그리고 점토는 이렇게 꾹 누르면 모양이 바뀌지만 동상을 누르면 동상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존속 조건이 다르군요. 만약에 동상하고 점토가 완전히 똑같은 대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역사적 속성이나 존속 조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상하죠. 그렇다고 동상과 점토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상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별개의 두 대상이 정확히 같은 장소를 동시에 완전히 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딜레마죠.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해법들을 제시했나요? 아니면 그냥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남겨뒀나요? 제 생각엔 아마 여러 해법들을 소개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한 4차원주의 관점에서 보면 동상이랑 점토는 서로 다른 시간적 길이를 가진 4차원 대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점토벌레가 더 길고 동상벌레는 그 일부 시간 동안만 겹친다. 네, 뭐 그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관점은 둘 중 하나만 진짜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라고 보거나 아까 말한 부분론적 허무주의처럼 아예 입자들만 존재한다고 보거나요. 아니면 둘 다 존재는 하는데 구성이라는 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복잡하네요. 네, 아마 이런 여러 관점들을 쫙 보여주면서 명확한 답을 딱 내리기보다는 이 문제가 사물의 본성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데 좀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당신 몸하고 당신 몸을 이루는 세포들의 관계도 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네요. 세포는 계속 바뀌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결국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의 사물이란 개념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주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물질 문제를 넘어서 의식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범심론, 팬사이키즘인데요. 뇌라는 물질 덩어리에서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 즉 의식이 생겨나는가 하는 그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네, 의식의 어려운 문제. 그거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해답을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네, 범심론은 의식이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하죠. 근본적인 속성이요? 네,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 있고 거기서 의식이 어떻게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실체들, 예를 들면 전자나 쿼크 같은 입자들조차도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의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본 입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자도요? 네, 뭐 원시의식, 프로토컨시어스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제 머릿속에 이런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입자들이 다 의식을 갖고 있다면요? 범심론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복잡한 의식은 이런 수많은 미시적인 의식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통합되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아, 합쳐져서? 네, 당신 뇌의 의식은 수십억 개의 뉴런, 그리고 그 뉴런을 구성하는 더 기본적인 입자들이 가진 그 원시 의식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장점은 의식이 무에서 유로 갑자기 출현하는 그 신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은 원래부터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점을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제시했을 것 같네요. 듣고 보니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바로 그 결합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수많은 미시의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합쳐져서 지금 제가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하나의 통일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걸 결합 문제 콤비네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결합 문제가 범심론이 딱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이에요. 영상에서는 이 난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었나요? 뭐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했나요? 아니면 여전히 큰 과제로 남겨두었나요? 왜 우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수족의 입자들이 가진 그 개별적인 미시 의식들을 못 느끼고 오직 하나의 통합된 거시 의식만 경험하는 걸까? 이게 문제인데요. 다양한 결합 메커니즘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아직 뭐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결책은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이 결합 문제를 범심론의 아킬레스건으로 딱 지적하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범심론이 완전한 이론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점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에 의식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 자체는 매혹적인데 그 작동 방식은 여전히 미스테리인 셈이죠. 그렇군요. 의식의 문제를 다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식, 즉 마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확장된 마음 이론입니다. 아, 확장된 마음? 네. 우리의 마음이 꼭 두개골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기술 시대에 좀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예를 들었을 것 같네요. 네. 앤디 클락하고 데이비드 처머스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인지 과정,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활동이 반드시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뇌 밖에서도요? 네, 핵심은 기능적 역할이에요. 만약에 외부의 도구나 시스템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하고 기능적으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또 우리가 그 도구를 신뢰하면서 쉽게 접근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외부 도구는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갖고 신뢰하고
쉽게 쓰고. 네,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이나 메모 앱 같은 거요.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 쓰는 방식에서 보면 생물학적 기억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지 시스템의 확장된 부분, 즉 확장된 마음의 일부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 그 도구가 내 마음이 일부가 된다니. 이 주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봤나요?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엔진 같은 것도 재확장된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클락과 차머스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그 정보를 신뢰해야 하고 과거에 그 정보를 통해서 행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등등. 아, 조건이 있군요. 네. 만약 구글 검색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확장된 지식 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죠. 이 이론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경계가 점점 더 유동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노트북에 저장된 연구자료,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아이디어 노트. 당신의 마음은 어디까지 뻗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던졌을 것 같네요. 네. 생각해볼 문제네요. 오늘 우리는 정말 머릿속을 막 뒤흔드는 몇 가지 개념들을 탐험해봤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개념들이었죠. 개별 존재의 고유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사물들이 진짜 있긴 한 건지, 무한한 다른 우주가 있는지, 시간은 대체 어떻게 흐르는 건지, 의식은 또 어디서 오고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보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있잖아요. 너무 단연해서 의심조차 안 했던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직 명확한 답이 딱 내려진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치열하게 논쟁하고 탐구하는 살아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맞아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 상식적인 방식이 이렇게나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는다면 당신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들 중에요.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정말 단단한 진실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채택한 편리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이 깊고 또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